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달은 어제 아침 회의에서 났지요. 이준석 대표가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윤핵관 이런 내용 좀 잘 안 나오게 정리를 잘해라,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최고가 내가 왜 대표 말을 들어야 하냐,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 이랬다죠. 결국 이준석 대표 책상을 꽝 치고 나가버렸고, 조수진 최고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또 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녁에 가세연이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죠. 이 가세연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것,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준석 대표 화가 많이 났겠죠. 조수진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임선대위원장 그만두겠다.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하지요. 좀 쉬운 말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고, 오늘 1번지 똑똑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기남 대변인. 네.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 그만둘래, 이런 내용일까요? 사실상 그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기자회견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바로 당대표 사퇴로 이어질지, 당대표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자격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에서 아마 그 워딩이 조율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김종인 대표 지금 현재 총괄 선대위원장이죠. 이 수습하는 모양새로 당분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왜?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대위의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메시지 전문가가 보셨을 때 내가 4시에 기자회견 할래, 이 말은 4시 이전에 정리해줘,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것 하나가 있죠. 4시 이전에 시간을 줬죠. 일단 한 6시간, 5시간 정도 준 건데, 제가 조금 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강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이.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조수진을 사퇴시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퇴시키든 사퇴시키지 않든 그러면 공보단장 자리를 놔두고 그 위에 총괄 공보단장을 두어가지고 지휘를 하게 한다라는 그런 절충안도 제시되고,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좀 자리는 자리는 그냥 유지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 의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 조수진 그 최고와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사실은 이수정 신지혜 건과 증폭되면서 이게 상승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직을 걸기에는 조금 명분이 애매했는데 이게 발화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보기에도 당대표 플러스 상임선대위원장을 흔드는 일종의, 지금 말하자면 선대위가 정말 어떤 질서도 없이 정말 이게 말하자면 병렬형 조직으로 각자 도생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이거는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울산 회동 이후 이제 그 봉합이 사실은 2주밖에 못 간 셈이 됐는데, 사실 지금 4시 기자회견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지한 건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조율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수정 신지혜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수정 문제는 사실 본인이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말하자면 반패미와 사실은 조금 배치되는 측면에다가 공개적으로 영입을 반대했었죠. 근데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본인이 이제 억셉트 한 거죠. 받아들인 건데, 이번에 신지혜 영입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의된 것 같지도 않고, 첫째. 두 번째 문제는 이 대표의 지금 자기의 향후 정치 지원과 상당 부분 배치가 돼요. 페미니즘 가지고 둘이 많이 또 붙었잖아요. 붙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보면은 이준석의 정치 지형을 넓혀주고, 신지혜가 지난번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18,000표를 얻은 그 동력은 바로 페미 논쟁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상징 자본 같은 것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분이 안 됐는데, 조수진 최고위원과는 이거는 자기 어떤 그 통제와 질서에 대한 반기, 혹은 공보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딱 되니까 이건 내가 한번 치고 나간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은 본인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본인과 그동안 대결을 했던 이수정, 신지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는 거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던 차에 조수진 최고가 내가 왜 대표 말을 듣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누구 그렇죠. 말을 듣냐. 오케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이랬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깔린 생각은 자신의 입지가 이렇게 위축되는 건 참을 수 없다라는 게 본질인 거겠죠. 예. 그 대목도 저는 좋은 포인트인데 저는 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선대위 출범할 때 제가 뭐 이른바 그 일회용 반창고 선대위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했지만 사실 그게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준석 당대표 또는 뭐 상임선대위원장 등 조수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이 본질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실제로 한 2주 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번에 그 공보단장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지만 사실은 김건희 씨 소위 이른바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공보단의 대응에 대한 것이 이슈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별로 말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은인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대통령 후보 부인 굳이 뭐 해야 되냐? 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만 네거티브 하자. 좀 뭔가 우리가 정책적인 대기를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끄는 공보단 예. 중심이 돼서 사실상 어마어마한 네거티브전을 지금 펼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시동을 시동이 아니라 제동을 건 측면도 있지요. 그러면은 그동안 감싸고 있던 윤석열 주변의 윤핵관들 사실 지금 윤핵관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윤핵관이 김종인 위원장 들어온 이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사라졌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암약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힘겨루기, 선대위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소위 아나무인격인 조수진 공보단장을 통해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저격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충돌이 처음 벌어진 것도 조수진 최고가 한 말이었어요. 조수진 최고가 후보의 전원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우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당이 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이제 막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조수진 공보단장이 본인이 윤핵관임을 자처한 셈인 거예요. 내가 왜 당대표 말을 듣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의 이 선대위를 이렇게 보여준 건데 조수진 단장이 상당히 저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소위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들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면서 지금 대선 자금 주무르고 있는 이준석 홍보총괄 무슨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저는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가 그동안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표 뽑을 때부터. 그러면 이준석 조수진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 일로 불거졌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난번 울산 봉합 이후에 뭔가 좀 내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불거졌다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앵커님 말씀에 후자에 가깝다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반공 용어인데 압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이라기보다는 잠복기에 들어간 거죠. 잠복기에 들어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요. 실로 그냥 대충 봉합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리스크,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이런 일들이 괜찮아. 잘 나갈 때는 그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촉발이 되면서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귀결될 때는 이게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서로의 상대방에게 너희들이 잘못 대응했다라고 이제 삿대질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자기가 당대표고 현재까지는 당대표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괄본부장 겸 상임선대위원장 이 세 가지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공적인 명분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그 이수정 신지의 영입이 계속적인 이제 말하자면 그 에너지가 됐고 이번에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른바 파리떼들의 2차 주도권 전투가 벌어진 거다. 그 1차 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뭐 옹립하고 뭐 어느 정도 역할을 김병기 위원장을 좀 뒤로 물리고 이런 정도에서 봉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봉합이 그동안 한 2주 정도 운영해 오다가 드디어 다시 한번 폭발한 거죠. 그건 그러면 지금 정진남 대변인께서는
김종인 대 윤석열 간의 갈등 구도로 보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는 한 묶음으로 보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런 알죠. 점에서 이준석 대표랑 함께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지지 측근 참모 이쪽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우니 이준석이라도 치자. 네. 이렇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핵관 또는 김핵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김종인 사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라인을 다 지금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윤핵관들의 존재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물밑으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당장 장제원 의원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윤핵관들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한 이후에 당의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반응이 재밌었어요. 예. 뭐라고 한마디 했느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준석과 조수진의 최고위원 갈등 맞게 고성이 오가고 자리 박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바로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예.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는 후보의 속내가 좀 담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서 뭐 굳이 후보의 말을 해석할 이유는 없고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와닿는지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질서와 방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윤석열 후보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진남 대표님 너무 신나서 그러지 마시고. 너무 신나서 제가 좀 약간 위축이 되는 너무 신나.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야 당연히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와 공보단장이 이틀째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당 선대위가 후보를 위한 선대위인지 자기 정치를 위한 선대위인지 기가 찰 따름이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이야말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 다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단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측근이라 하면 이제 측근이 말을 아끼다가 말을 한마디 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 장제원 의원이 완전히 물밑으로 그냥 기었어요. 자기 공식적인 발언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이제 뭐 잠복하다가 첫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뭐냐? 자기 정치하지 마라가 핵심 메시지예요. 조수진도 같이 꾸짖었죠. 그런데 조수진 꾸짖는 건 꾸짖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조수진이 욕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직 체계도상 당연히 지금 선대위원장이 공보단장이면 선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묻어서 질책을 한 거는 저는 어쨌든 지금 상당 부분 아직도 헤게모니 알력 싸움이 진행 중인데다가 힘에 실리는 것은 이른바 김 라인에 더 힘이 실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장제원 의원이 그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양자를 다 비판한 것 같지만 조수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조수진 공보단장을 살짝 옆으로 빼주면서 이준석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정치하면서부터 계속 자기 정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 부분을 지금 들고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 말은 이준석 대표가 가장 아파하는 소위 이른바 자기 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딱 걸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드디어 그동안 숨지기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의 핵심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정치 얘기하는데 장제원 의원도 이 부분이 혹시 자기 정치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 역할 부재를 이번 난맥상의 최대 원인으로 짚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비서실이 보이지 않는다. 비서실이 부속실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원래 본인이 비서실장 1순위로 거론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그 2012년 대선 경험을 보면은 사실 4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대선이라고 해봤자 어려운 거 없어요. 첫째 이제 그
그 상임 선대위원장에 있는 선대위 조직이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실이 있으면 돼요. 종합 상황실. 그 다음에 공보단이 있으면 돼요. 네 번째가 비서실이 있으면 돼요. 네 가지면 다 돌아갑니다. 실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페인 제가 참여했을 때 네 축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축이 이제 나중에 왔지만 그 김무성 위원장이 지휘하는 중앙선대위하고 공보단이 양축으로 해가지고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꼬일 때마다 비서실이 나섰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사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 뭐 제가 다시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문제가 꼬이면 이게 나서가 정리가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거제에 있는 초선 의원이죠. 그 장 의원이라고 뭐 비서실장이 됐는데 예. 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MB 때 청와대 행정관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서일준 예. 장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말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다가 4급 행정관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거제 부시장 하다가 이제 배지를 달아서 왔는데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분이 청와대 행정관 근무할 때 비서관 하던 분들이 다 지금 윤핵관들이에요. 윤한홍, 권성동 이분들이 옛날 비서관 하던 그다음에 선임행정관 하던 분들이고 자기는 4급 행정관을 했었어요. 그때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이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비서실이 안 보인다? 당연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조율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러면 정기남 대변인 보시기에 조수진 최고가 사과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가세현 유튜브를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네. 이건 일단 도의상으로도 좀 맞지 않지만 의도가 그러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나는 조수진 그 공보단장의 사과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윤석열 후보 사과랑 좀 흡사하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인이 이를테면 우선적으로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고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과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번 의도는 이런 거였다. 이런 부분들이 당의 어떤 운영에 큰 해가 되지 않도록 뭐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수진 단장이 보여준 것은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거의 개사과에 준하는 아니, 그렇잖아요. 거짓 사과죠. 가짜 사과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좀 약 올리는 것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 우리 저기 최수영 평론가 영어 잘하시잖아요. 거짓 사과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뭐랍니까? non-apology. non-apology란 말이 실제 그런 단어가 있어요. 팍스팔라지란 팍스팔라지란 거짓 사과, 가짜 사과. 조수진의 사과는 진짜 사과할 의향이 없었고 소위 이른바 가짜 사과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싸움을 지금 불을 지르는 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마다 영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도그 어팔라지 이런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또 올라갑니까? 그럼?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글쎄 한번 추천해 봅시다. 옥스퍼드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요. 네, 1번지 똑똑 이어가겠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2030이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정말 뭐 좀 다른 의미로 2030 문제가 요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2030인데 이준석 대표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수진 최고까지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아들 또 2030이죠. 얼마나 이재명 후보 지금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날개를 달 뻔했는데 그 날개를 꺾어버린 거죠. 거기에 또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이 입사 지원서 청탁 논란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어제 뉴스 보는 순간 아이고 저 그만둬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결국 이제 사퇴했습니다. 근데 정기남 대변인 아들도 20대나 뭐 30대 2030일 텐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입사 지원서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저는 뭐 딱 그 기사를 본 순간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이걸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 지원서를 쓸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 이제 변호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 친구가 좀 정서적으로나 어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혹시 그런 것들의 기초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하나는요. 이게 좀
약간 말 그대로 그 희롱하듯이 입사 지원서를 가지고 그 기업체에 넣음으로 해서 뭔가 장난칠 의도가 너무 강했던 거 아닌가. 물론 이 행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런 이력서를 낼 수도 없고 낼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 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 자체는 대단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행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른바 학교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우리 블라인드 이제 다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연고, 그다음 지연 학연 뭐 다 혈연. 이제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학교 자기 생활 기록부 안에 부모 직업 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근데 저는 한 가지 추론해 본다면 그런 건 있죠. 김수석의 아들의 삶이 그동안 어쨌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쓴 걸로 봐서는 그 살아온 삶의 연속성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돌출해서 하나의 입사 지원서 이렇게 썼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다 그렇게 썼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그건 참 뭐 저도 뭐냐면 남의 가정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기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2030 세대 특히나 지금 취업하기 어려워서 저렇게 고생하는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도대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뭐 이거는 사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하고 이건 사실 뭐 참 이건 뭐 논평하기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정진남 대변인께서 참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진국 수석도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수석도 아니고 민정이잖아요. 그렇죠. 민정은 어느 자리보다도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요. 벌써 김진국 수석 사퇴까지 해서 5번째 민정수석이 지금 사퇴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또 엄정하게 이 청와대 권력을 또는 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또 권력이 제대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발등에서 자기 자식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일탈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충격이 큰 것이고요. 이럴 때 이런 판을 쓰는 겁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것은 저는 그동안의 그 과오를 떠나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30 MZ세대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나오는 게 온통 2030 뉴스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그렇죠. 이재명 후보 아들 그렇죠. 김진국 수석 아들 그렇죠. 또 신지혜 씨 논란도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반면교사를 하나 삼아야 될 게 바로 어제 벌어졌어요. 칠레에서 35살 먹은 대통령이 나왔어요. 예. 뭐 좌파다 우파다 전 이념 떠나겠습니다. 그건 뭐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일이고 그 나라 이념 지형에 따라서 국민이 판단한 일이니까 저는 무슨 논평하지 않겠는데 그 신임 대통령의 살아온 삶을 제가 봤다니까 일관된 삶이었었어요. 일관된 삶. 그러니까 변화란 거는 일관된 가치를 그다음에 대중과 함께 그러니까 그 자기 주변의 지지자 혹은 그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꾸준하고 성실하게 추구할 때만 비로소 그게 변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2030을 지금 뭐 소구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각 정당이 지금 막 각 후보도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말하자면 그 즉자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양강 후보들이 얘기하는 2030의 변화, 2030이 추구하는 삶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소설 제목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말만 그렇지 청년을 위한 나라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35세 칠레 대통령이 당선이 우리 사회에 주는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이번에 신지혜 씨 영입 같은 경우도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인 것만큼 또 당내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최수영 평론가 얘기처럼 한 명 영입한다고 해서 2030과의 세대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2030과 소통이 될 때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그 주제로 생각해봤습니다. 1번지 똑똑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